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이권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모두 삭감해 수해복구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해괴한 발상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포구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논의에 들어갑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 지역에 대해서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를 했고요. 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권 카르텔의 보조금을 모두 폐지해서 이제 이것을 수해복구 또 피해 보전에 이용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원래 출마할 때부터 대한민국의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하고 청산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정치를 시작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 교육이권 카르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국민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국가가 재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불효불급한 것, 그러니까 필요하지도 않는 것, 그다음에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환수해서 국민이 정말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쪽으로 전액 지원을 해야 된다. 네. 저는 굉장히 국가 지도자로서 어떤 말하자면은 그 국가 재정의 건전성도 운용하지만 실제 민생에 파급된 효과들까지도 감안했던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지금 정부가 대통령께서 이권 카르텔을 언급한 이후에 지난 6월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5천억 원 정도가 환수가 되어야 된다고 이미 어느 정도 결론 내린 상태라 그러면 지금 열 몇 곳을 지금 우리 이 재난 지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사유 시설과 공공 시설의 50에서 80%를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정도 많은 곳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실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 목적 예비비라든가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재난 관련 예산들을 동원하면은 어느 정도는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께서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 그다음에 정말 원상태로의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국가 재정에는 큰 손은 안 되고 즉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편성하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말하자면 그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된 그런 보조금들을 환수해서 그것을 국민의 손으로 되돌려드리는 것이야말로 정말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기 위한 그런 단초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일부 야당이나 정치권에서 비판하고 있는 순서가 바뀌었다든가 이런 말에 동의할 수 없고요. 네. 실제 지금 정부는 2월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조속히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말하자면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국민들의 이번에 피해를 입은 삶의 현장에 저는 조속한 지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변인님 의견도 좀 듣겠습니다. 네, 일단 특별 재난지역 선포 잘했고 지금 국민들 현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발빠른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네. 비록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빠르게 귀국해서 우크라이나 사실은 가지 않고 빨리 귀국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더 많은 그런 시급한 조치들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래도 지금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권 카르텔의 문제는 좀 다르다. 지금 이권 카르텔은 막상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요. 저도 그런 공직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세목도 다르고 항목도 다르고 전용도 되지 않습니다. 실제 전용만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예산을 전용해서 있잖아요. 항목 내에서 하더라도 나중에 국회라든가 엄청난 질책을 받고 사법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통령이 한마디로 할 수 있느냐. 사실상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런 체계를 흔드는 거다. 세목의 항목들은 다 조정이 돼 있는데 그리고 이권 카르텔에서 나오는 게 전체 다 뒤져봐야 일부에서는 몇백억에서 몇천억 얘기하거든요. 이번 재난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3조, 4조가 드는 예산입니다. 그걸로 할 수도 없고요. 그걸 언제 다 환수해서 하겠습니까? 몇십 년이 걸릴 환수 조치를 가지고 지금 수해에 투입한다? 저는 이번 긴급한 이 수해 상황에 맞지 않다. 그리고 그동안 쭉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다. 그런 카르텔이 있다면 법적 카르텔 어떻습니까? 김현장이라든가 수많은 로펌과 결탁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영수증도 없는 특활비 이런 거 줄이면요. 많은 부분들이 절약이 될 텐데 그런 국가적인 항목들을 잘 만들어서 야권과 협력해서 만들면요.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이권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자꾸 등장하면서 정치적으로 이게 희석이 되고 있다. 빠르게 저는 추경도 편성하고 이번 특별 재난지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급한 사업들 하면서 빠르게 이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 수해로 피해받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들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부의 역할 이건 여야가 또 같이 협의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걸 좀 빨리 손을 써줬으면 합니다. 조선 평론가님 지금 한시가 급한데 언제 이걸 받고 환수해서 하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야권에서 제가 지적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실제로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그 재원은 많습니다. 지금 농림부에 2천억 원, 행안부에 1천억 원 정도에서 지금 3,700억 원 정도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됐고요. 바로 지금 실제로 1천억 원 정도가 지금 긴급 지원이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하자면은 행안부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1조 원이 있습니다. 이걸 또 가용하면 되고, 그다음에 네. 그 지금 기획재정부에 재난안전 목적 예비비가 올해 예산으로만 2조 8천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원하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거기 말하자면은 국고보조금이 나간 쪽을 환수해서 바로 이것을 지금 항목을 변경해서 지원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돼 있는 3, 4조 원의 규모의 돈은 미리 지급하고 선지급한 다음에 나중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라든가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 부정적으로 썼다는 돈을 만약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돈들을 환수해가지고 이런 돈으로 다시 국고로 채워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들은 제가 보기에 국회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절차적 과정을 거치면 될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정치 편향적인 그런 단체에 부정 지급된 돈들은 당연히 환수해야 되는 게 맞고, 사실 이번에도 보니까 미호강 관련해 가지고 좀 펌프 기능을 향상시키자고 좀 그 어떤 논의가 됐었는데, 보조금 받은 어떤 환경 단체 한 곳이 그걸 반대했다는 얘기 또 제가 보도를 통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만일 이제 여러 가지 경찰 조사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저는 종합적으로 들여다본 다음에 보조금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된 건 당연히 저는 국고라는 소리가 맞고, 다만 그 대변인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당초의 예산의 의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저는 절차적 정당성을 거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선우가 바뀌지 않고 먼저 정부가 갖고 있는 가용 예산들을 투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또 예. 보완해 놓으면 되는 것들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큰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당 안에서 뭐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이 이권 카르텔을 언급한 것을 두고 다소 정치적 언사라는 비판을 하고, 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이런 메시지 조언한 참모에 대해서도 뭐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그런 얘기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핏 생각해 보면 이렇게 민생 현장이 말하자면 복구가 급하고 예산 지원이 급한데 언제 한가하게 그런 걸 회수해 가지고 돈을 주느냐라고 이제 이준석 대표도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얘기죠. 대통령께서는 지금 재정 건전성, 그러니까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건드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용 예산들을 최대한 동원해 보자는 그런 취지라 그러면은 저는 이게 굳이 뭐 그렇게 비판할 영역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본인도 직전에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제언을 할 수는 있겠으나, 저는 이 부분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국정 철학과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전 존중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정치권의 이제 몇몇 인물들의 좀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도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이 지하차도에 좀 비유해서 좀 문제가 됐고 결국 사과하기는 했습니다. 이 과정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안타까운 일이죠. 정치인들이 현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과한 발언들, 사실 과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시고 그 속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 예. 유족들이 그 안에서 뭐 지하차도로 밀어넣는다, 이런 발언들은 유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실언이죠. 명백하게 저는 비판받아야 되고 이에 대해서 사과를 바로 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인들의 실언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저는 김의겸 의원의 애초에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조기 귀국해서 진두지휘했더라면 훨씬 더 막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수해가 나는 과정 중에서 정부 여당 대처가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 좀 더 긴박하고 긴밀하게 현장을 챙기고 했더라면, 더구나 최고사령탑인 대통령부터 국토부 장관 모두가 다 나섰더라면 좀 더 막을 수 있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비판이 과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정말 이런 실언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또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의겸 의원은 더구나 정치부 기자 출신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부 기자로서 많은 그런 발언의 기회를 가졌었는데 이것이 과한 발언이 됐을 때 또는 과도한 공격이 됐을 때는 도리어 스스로를 찌르는 창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김의겸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정치인들이 정치적, 정략적 이익에 따라서 발언하다가 실수하고 실언하고 또는 상처를 입힌 발언하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정말로 정치인들 비판받아야 되고요.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훈련하고, 그렇기 때문에 훈련된 정치인, 정치에 대해서 그 프로세스와 이 말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정치인들이 제대로 발굴이 되고 인재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도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뭐 김의겸 의원의 어떤 발언과 사과까지 이 여러 가지 좀
움직임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실언하고 나서 사과를 이렇게 빨리 한 건 전 처음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부정적 여론이 저는 있었다고 보는 거죠. 예. 지금 말씀 뭐 잘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모든 사안을 정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이 수해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으면 거기에만 집중하면 될 일인데 뭔가 상대방을 비판하고 대통령을 비판하고 여당을 공격하려고 하다 보니까 끌어들인 비유가 이제 지하차도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당리당략적 생각 때문에 이런 말의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조선시대 공직자의 자세 중에 하나 경계를 이루는 말이 시민 여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백성을 볼 때는 나의 상처를 보듯 대하라는 그 조선시대에도 공직자에게 그런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릇 공직자는 백성을 바라볼 때, 국민을 바라볼 때는 내 아픈 상처를 들여다보듯 하는 자세로 봐야 비로소 그 본질이 보인다는 얘기인데 저는 전혀 그런 데에 대한 인식이 없고 오직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우리 쪽 진영, 우리 쪽 정치에 뭐가 유불리가 있느냐. 유리한 점을 한번 공격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만 바라다 보면은 국민이 어디에서 아픈지 어디가 뭔가 문제가 있는지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줄리 사건이라든가 무슨 청남로 사건 여러 가지 이제 제기하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사과하는 거는 저는 그나마 김의겸 의원이 조속히 한 것은 잘했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발생 더 이상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 무엇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고 국민이 어디가 아픈가를 본다 그러면 이런 발언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큰 경계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의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네. 유승민 의원의 발언을 저는 경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승민 의원 이번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은 하는데 책임은 지지 않고 행동은 없고 실천은 없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1년 전에 큰 수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대통령이 퇴근하고 나서 그 사건이 커지는 상황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수해 피해 없도록 하겠다.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1년 동안 이런 여러 가지 수해에 대해서 조치하고 또 여러 가지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하는 노력들이 기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다른 큰 사고가 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토 정부다,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정부의 상황이다라는 비판을 했는데 이런 여권의 겸허한 자기 반성도 있어야 되고요. 또 민주당 같은 경우 우리 최수영 평론가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자꾸 정치적으로 공격만 하다 보니까 이런 실언을 하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네. 여야 모두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두 분 같은 목소리 좀 주셨는데요. 또 논란이 되는 게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포구 골프 논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국민의힘 안에서는 징계도 진행을 할 것으로도 보이고, 근데 과거에 뭐 한나라당 시절에 홍문종 의원이 제명됐었던 사례도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이제 이 문제가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것은 골프의 문제가 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누가 뭐 골프를 문제 삼았습니까? 중요한 거는 국가적인 이런 재난 상황 속에서 지도자가 과연 그 비상 대처를 하지 않고 딴 일을 했었냐가 본질인데 예. 테니스는 되고 왜 골프는 안 됩니까라고 테니스도 안 되죠. 그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공직자는 그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대구하고 경북은 같은 지역입니다. 다만 행정구역상 경계가 나눠져 있을 뿐이지 비는 같은 지역이 옵니다. 근데 저는 저런 인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삼는 거는 공직자의 처신, 즉 태도를 문제 삼는 건데 내가 다른 운동했으면 나를 비난하지 않았지 않겠느냐?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골프만 가지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당대표를 지냈고 대선 후보를 지낸 분의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당이 조속하게 이 문제로 말하자면 이제 감찰을 지시하고 심지어 이제 윤리까지 갈 수 있는 사안으로 이제 본 것은 저는 빨리 대응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무슨 그 여론정서법, 사회정서법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정말 정치인이야말로 국민의 여론과 정서를 먹고 사는 직업 아닙니까? 그쵸. 그렇다면은 이게 우리가 정서에 따라서 말이 자기가 비난당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김기현 대표가 저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전 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사감 때문에 이렇게 윤리가 아니라 저는 정말 이거는 공직자의 어떤 처신이라든가 태도의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엄정하게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이런 실언과 이런 행동들이 반복이 안 되는 거죠. 네. 정말 홍준표 시장께서 비가 계속 그러면 호우가 안 왔으면 골프를 끝까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깨끗이 시인하고
어떤 말하자면 내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게 맞지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꼬리를 잡는 거는 저는 당에서 엄중하게 기강 차원에서라도 대처하는 게 맞다라고 제명 수준의 징계까지도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거는 뭐 윤리가 판단의 문제니까 제가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정말 엄정하게 들여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것은 공직자의 태도와 처신에 관한 문제, 특히나 선출직 공직자로서는 공직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 위임받은 권한을 제대로 사용했느냐 이 여부는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국민의힘의 지금 움직임을 보면은 그 직권으로 상정해서 굉장히 좀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워낙 큰 사안이다 보니까 당 입장에서도 이 사안을 좀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당내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 것 같으세요? 엄중히 바라보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전직 당대표를 지내고 당 직전 대선 후보, 유력 대선 후보였던 분의 발언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정도로 말하면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대처에 대한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 당의 문제로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이 이렇게 발빠른 대응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정말 징계 논의를 하고 다시 한번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여당이 네. 무한 책임을 진다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부 여당은 네. 그렇다면 무한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도 꼼꼼히 들여다보는 게 맞죠. 홍준표 시장의 이번 어떤 이 행동 이후에 또 발언까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안타깝죠. 그동안에 홍준표 시장은 굉장히 정치적 타이밍이라든가 발언의 수위라든가 조절도 잘하고 국민적인 정서를 잘 읽는 그래서 그거를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정치적 화법으로 인기를 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은 아닌 거죠. 주말에 뭐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그런 규정은 없죠. 그렇지만 우리 공직사회는 이런 국민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일사불란하게 과거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색깔도 바뀌었지만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대통령부터 모든 지도자들이 비상대기하면서 현장을 독려하고 하는 모습 보면서 국민들은 아 우리 정부가 우리를 지키는구나 안심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일단 시장부터 골프 치러 나갔고 그랬을 때 뭐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모든 공무원들은 저도 이제 공직자를 해보면요. 이런 사안이 발생하는 순간 비상 태세에 들어갑니다. 모두 대기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대기하는 분들, 현장에 나가는 분들, 사무실에 대기하는 분들, 집에 가더라도 전체가 다 카톡방 다 연결돼서 언제든 출동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며칠이고 밤새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홍 시장 그러면 자기 골프 치러 가서 그 상황 진두지휘 하겠습니까? 저는 지도자가 되는 순간 교만해서는 안 된다. 지금 대구시장도 대구에서는 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대구시장에게 여러 가지 민원도 하고 또 부탁도 하고 의원들을 만나도 다 시장에게는 깍듯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그런 위치입니다. 지금 대통령도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항상 그런 오만과 독선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홍준표 시장도 그런 상황이 닥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럴수록 더 겸손하게 국민의 편에서 정치해야 된다. 스스로 걸어나가서 현장 가고 또 국민들이 아파하는 곳에 가서 네. 보살피고 하는 시장의 임무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네. 정말로 제대로 짚고 징계할 것 있으면 징계하고 그리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빨리 용서를 구해야죠. 이런 정치인들의 발언과 행보가 더 좀 마음 아프게 느껴지는 게 사실 국회에서 수해 방지 관련한 법안이 꽤나 많이 계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뭐 흰남노 때도 그렇고 강남 때도 그렇고 지하에서 뭐 사망하는 사례까지 있으면서 관련 법안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는 했지만 사실 이게 완전하게 진행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다시 좀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게 저는 정치의 본령을 저는 망각한 행동이라고 보는 게 이 국회에 계류된 27건의 이 수해 방지 법안 있잖아요. 예. 이게 지난해 이제 말하자면 신남로하고 그다음에 서울 지방의 중부에 엄청난 예. 기록적 폭우가 예. 115년 만에 왔을 때 나왔던 법안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포항의 냉천에서 이제 그 넘치고 신림동 지하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주택법 개정안 또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이게 그러다가 세간의 관심에 멀어지고 나니까 하반기 국회, 정기 국회 지나고 나서 가을, 겨울 오니까 사라져 버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논의됐다는 그 얘기가 없어요. 전부 지금 상임위 자체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법안 심의조차 안 된 것도 있더라고요. 이건 여야가 발의한 법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27건이나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 법안이 이러다 보면 자, 그걸 우리가 이번에 만일 수해가 안 일어났고 다행스럽게 넘어갔다 치면은 이번 국회 회기 동안 이 법안 또 넘어갈 겁니다. 그렇겠네요. 이 법안 폐기됩니다. 원래 국회가 회기가 바뀌면은 이제 이렇게 대가 바뀌면은 그 자동 폐기가 되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로소 이렇게 또 50여 명 넘는 사상자가 나는 미중유해 참사가 벌어지니까 부랴부랴 이걸 하겠다고 이제 여야 합의를 한답니다. 네. 여야 합의를 이런 거는 미리 했었어야죠. 다른 합의보다도 우선적으로 했었어야죠. 왜냐하면 물 관리, 특히나 이 재난은
국가가 가장 먼저 관리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법안들은 우선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쟁점 법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쟁점이 없어요. 여야가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비쟁점 법안은 여야가 그냥 통과시키면 될 일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국회가 작년부터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로부터 상설 국회가 열렸어요.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뭐 일종에서 방탄국회라고 하지만 어찌됐든 국회는 상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무쟁점 법안들부터 통과시켰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최소한 오늘의 이 아픔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때문에 국회에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정치적 말하자면 본령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측면들 정말 안타깝죠. 그냥 국민의 시각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왜 안 되는 겁니까? 역시 여야 간의 대립이죠. 거의 모든 법안들이 지금 상임위에서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이런 여야 간의 대립을 풀어야 된다.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립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자체에서 어려운 부분들은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입법부에 요구하고 요청해서 입법부가 만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습니까? 행정부, 대통령과 야당 대표는 한 번도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렇게 행정부와 입법부가 다른 길을 가고 있고 또 여당과 야당은 또 국회에서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안들이 올라오더라도 해소가 될 길이 없다.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국가에서 이 사업비를 들여야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기재부에서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합니다. 지자체에서는 많은 곳들을 빠르게 방제 사업이라든가 대비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요청하거든요. 이런 법안이 빨리 통과하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이제 기재부나 정부에서는 돈이 들어가는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막는 경우가 있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갈등들 그리고 입법부 내 여야 갈등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정말로 본령으로 돌아가야 된다. 특히 방금 우리 최평론가께서 잘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의 민생, 재해라든가 목숨과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빠르게 만나고 협의를 하도록 해야 된다. 무쟁점 법안들은 정말로 언제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여야 간의 갈등에 가로막히면 안 된다. 야당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되고요. 정부와 여당은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집권에 있기 때문에. 야당도 마찬가지로 국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이 흐름들은 있지만 중요한 이런 국민의 민생에 관련된 것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여야가 이번에 정말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뭐 대책을 좀 내놨습니다. 국토부에서 좀 환경부로 지금 여러 가지 권한들이 옮겨간 거에 대해서 좀 원상복구를 해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류 지천 정비 사업에 착수를 거론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포스트 4대강 사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이 어떤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시점에 왜 이게 나왔는지 여러 가지 좀 의문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홍수가 나고 폭우가 이루어지는 곳들은 사실은 본류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바로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4대강 지류지천 사업들을 한다고 해서 홍수가 개선되느냐 이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문서라든가 그동안의 이 검증 결과를 보면요. 보호 때문에 도리어 강물이 막히고 4대강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석도 많고요. 또 일부에서는 그래도 4대강 사업이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여야가 또 합의하고 같이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사업, 한때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했다가 국민들의 반발이 크니까 취소하고 4대강 사업 본류에 대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또 이를 찬성하는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많은 MB맨들이 정부에 복귀했습니다. 다시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국토부만이 아니라 환경부와 다양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한 부처에서 이것을 관장한다고 해서 꼭 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번에 그래서 규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정부 부처 이 종합적인 검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4대강 후속 사업으로 간다고 하면요. 네.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사업이 정확하게 지류지천 사업이 뭐냐면은 2015년 이제 국가 그때 이제 예산이 2천억 원 들어가는 건데 2015년대 하다가 이제 중단된 건데 뭐냐면 국가 하천 3,000km하고 지방 하천 27,000km 중 5,500km의 바닥을 준설하고 제방을 보강하는 겁니다. 이게 2천억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당시 민주당이 이제 이거는 말하자면은 이제 10대 워스트 사업이다 해서 이제 제외된 건데 지금 보면은
대단히 준설이 중요하다는 거 이번에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물 관리 같은 경우도 우리 물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가 하고 있잖아요. 예. 환경부가 하다 보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환경적 차원에서만 모든 걸 보는데 물 관리는 그렇게 볼 게 아닌 거죠. 특히나 이제 우리가 물 관리 일원화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될 당시에 국민의힘이 당시 반대했는데 바른미래당 시절에 이게 반대한 이유가 그겁니다. OECD 국가 가운데 환경부가 물 관리 일원하는 나라는 8개 나라밖에 없는데 이제 전부 다 유럽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이 강수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우리는 8, 7, 8, 9에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1년 비해 80%가 그때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환경부가 환경적 차원에서 접근하기에는 위험하다라는 이제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물관리 일원화가 됐죠. 그래서 저는 지류지천 정비 사업은 이건 저 말씀하신 대로 뭐 여당이 밀어붙일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 잘 들여다보면은 이게 4대 강의 후속 사업이었고 4대 강과는 무관합니다. 지류지천이니까 말하자면 국가가 관리할 경우에는 좀 안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때문에 지류지천 사업이 조금 좀 말하자면 부실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이걸 좀 관리해서 안전성 있게 보강하겠다는데 저는 이 부분은 여야가 굳이 얘기하면 될 일이라고 보고요. 이걸 마치 국민의힘이 4대강 사업을 복원시킨다는 쪽으로 이걸 정쟁화시키는 거는 저는 이 본질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서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야당의 반대가 있으면은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뭐 물관리 일원화 정책도 마찬가지죠. 이 법안 다시 바꾸려고 그러면 그렇죠.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안 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예. 부분도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감사원에서 이제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발표하잖아요. 물론 뭐 4대강 사업 후속 조치라서 뭐 완전히 같은 거라고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4대강 관련해서 또 워낙 뭐 정권이나 시각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 보니까 오늘 이 결과 나오고 여야 간의 입장이 다르면 또 다른 정쟁의 소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나옵니다. 저도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4대강 사업의 오늘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5번째입니다. 이게 예. 정권마다 있었단 예, 말이죠. 예. 처음에 이명박 정부 때는 우리가 하는 게 괜찮느냐고 감사원에 이제 의뢰한 거고 그다음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오면서 계속 바뀌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적법했느냐를 보는 거고 또 오늘 이번에 그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굉장히 그 비판적으로 바라본 게 또 온당했느냐를 들여다보는 거라는데 네. 저는 감사원의 이 감사 결과는 잘못 이해되면은 정치적 감사 결과로 받아들여지면 여야 정쟁 소지가 되니까 네. 저는 이 부분과 별도로 지휘지천 사업은 따로 띄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여야 합의하면 되니까. 네. 저는 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 또 정치 편향된 감사다 야당이 반대하고 문제를 삼으면은 우리 사회가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국가적 재난이 닥치면은 저는 정쟁화된 것은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합의할 것은 최대화시키는 이 이원화 방향을 통해서 정치가 우리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 사회를 좀 앞서 나가는 것들을 좀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쟁으로 치닫는 것 저는 원치 않고 그렇게 또 감사 결과가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걸 가지고 또 불씨가 되어가지고 여야가 무한 정쟁에 또 루프로 빠져드는 거는 저는 그렇게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 결과 이후의 상황 어떻게 좀 저는 보고 그래서 계세요? 걱정이 됩니다. 우리 합리적인 최수영 평론가님처럼 하면은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있었던 유병호 사무총장 체제 감사원이 지금 어땠습니까? 거의 모든 감사는 정치 감사였습니다. 감사원장도 유병호 총장이 사실상 다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쪽지 보내서 뭐 말 줄이라고 하면은 그대로 따라서 하고 사실상 그리고 감사위원회 결재도 유병호 총장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유병호 총장이 그동안 내놓았던 것들은 굉장히 편향된 정치적 감사였는데요. 저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정확한 팩트와 기술적 근거에 따라서 감사를 했고 그것들이 국민적인 합의를 받고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감사원이 내놓은 모든 감사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정치적 감사로 귀결됐기 때문에 야당은 반발하고 또다시 감사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는 보는데 그러나 유병호 사무총장이 또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제대로 내놓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감사원이라는 조직이 그냥 한 사람이 무조건 흔드는 네. 조직은 아닙니다. 수많은 감사원의 공직자들이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좋은 결과를 오늘 내놓았으면 좋겠다. 대신에 그동안에 했던 것처럼 정치적 감사를 내놓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일방적인 이 지류지천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를 밟는 그런 정치적 감사가 된다면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말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야권도 국민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감사 결과를 내놓고 선순환의 감사 이 과정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을 조건부 수용을 했습니다.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은 이게 정말 수용이 맞는 것인가 싶은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긴 한데 포기하는 이제 전제가 정당한 영장 청구이다라는 것이고 정당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이것은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정당할 경우에는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아쉽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야죠. 왜냐하면 이왕 혁신위를 띄웠기 때문에 네. 혁신위에서 제안했다면 우리가 불안하고 불만이 있더라도 저는 100%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국민들께서 정치를 신뢰하고 또 정당에 대해서 함께 가자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조건부가 됐다. 거기에는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검찰 수사가 어땠습니까? 여당 의원들은 아예 이 수사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공천헌금 문제, 황보승 의원, 김연아 의원 수많은 사안이 있는데 아직까지 압수수색 한 번 했다는 얘기도 없었고요. 사실상 수사도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300번 넘는 그 압수수색에 모든 의원들은 사건이 뭔가의 개요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권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고발하고 곧바로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가고 모든 사안이 이렇게 됩니다. 의원들은 그래서 불안할 겁니다. 여러 가지 특히 최근에 있었던 그런 돈봉투 관련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20명 이상의 이름을 이제 검찰이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본격적인 공안 정국으로 갈 경우에 대해서 걱정들을 할 텐데요. 저는 그런 걱정이 있더라도 의원들이 과감하게 던지는 게 낫다. 민주적으로 국민을 믿고 따르고 또 네. 국민의 감시 속에서 검찰이 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자꾸 조건을 달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김은경 혁신위가 또 상당히 아쉬울 겁니다. 아쉽지만 그러나 당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 그리고 지난번에는 아예 이 의총에서 논의에서 네.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일단 받아들였다는 자체에서 예. A학점, B학점은 아니더라도 C학점 정도 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더 좋은 정책 많이 내놓고 또 더 좋은 혁신안 내놓고 국민들께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도 좀 더 진일보한 의견들을 잘 모아나가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거 뭐 껍데기도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은 꼼수 저기 의총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니까 정당한 영장 청구 때만이라는 단서를 붙였는데 네. 정당한 영장 청구는 법원이 판단하는 겁니다. 법원이 정당하지 않으면 영장 발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를 그 불신하는 발언 아닙니까? 정당한 영장 청구 그러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청구도 이건 정당하지 않다고 하면은 법원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법원은 최소한 영장을 우리가 발부할 때는 어떤 식으로든 검찰의 혐의가 입증되고 소명됐을 때 발부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눈높이를 뭐로 계량합니까? 여론조사 합니까, 그러면? 그럼 이제 이 법안이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자, 여론조사 해가지고 60% 넘어가면은 그러면 저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힘은 110명이 전부 연명으로 여기에 찬성하겠다고 얘기했고 정의당도 찬성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 그렇다면 맞습니다. 이게 물론 개헌사항이 맞습니다. 개헌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에 여기다가 정치적으로 서명하면은 그 순간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한 거니까. 저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꼼수라는 게 뭐냐면은 혁신이 체면도 조금 세워줘야 되겠고, 예. 우리 지금 불안감도 좀 상쇄시켜야 되겠고, 나중에 이게 지금 20명 이상 또 의원들 계시는데 이분들 이거 나한테 또 왔을 때 이거 또 선별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도 우려스럽고 하니까 절충점을 찾은 건데 정치가 물론 절충점을 찾는 건 맞습니다만은 당의 혁신과 쇄신은 뼈를 깎는 것이고 가죽을 벗기는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놓고 본다면은 저는 민주당이 혁신위를 정말 그 이재명 친위 혁신으로 몰아가는 것밖에 다름 아니고요. 이렇게 결론이 났을 때 과연 정말 혁신위가 잘 혁신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위기를 벗어나서 다시 이재명 체제로 순항한다? 누가 그렇게 보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저는 혁신위의 그 1호 안건이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여주는 게 맞았고 그리고 우리도 동참하겠다고 해야 최소한 민주당도 정치적인 책임을 국민의힘과 정의당처럼 같이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있고요.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권에 대해서 과거에 이렇게 국민들이 불신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들까지도 다 연계가 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네. 여야에 대해서 입법부에 대해서 최소한도 검찰과 사법권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때 국민들의 불신도 줄어들 거고요. 국회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 호응할 건데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